아버지, 이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전 재산 다 줬는데 이제 나가라니? 아버지, 그 생명보험 해약해서 우리 주세요. 보험을 왜 해약해? 8억을 다 줬는데 또 뭘? 여기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생을 고생하며 자식만 바라본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 셋만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치매가 찾아왔고 그는 가진 모든 재산을 자식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다 받은 자식들은 오히려 아버지에게 더 많은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노린 것은 아버지의 보험금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김영수 씨는 올해 77세입니다. 젊은 시절 하루도 편히 쉬지 않고 공장과 건설 현장을 오가며 세 자녀를 키웠습니다. 애들아, 아빠가 힘들어도 너희들만 잘 크면 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아내는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 홀로 아버지가 엄마 몫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걱정 마. 내가 우리 애들 잘 키울게. 당신 몫까지 해줄게. 그는 자식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까지 뒷바라지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모두 칭찬했습니다. 영수 씨, 당신 참 훌륭한 아버지예요. 이제 노후는 편히 보내셔야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이제 좀 편해지려나 봅니다. 하지만 세월은 잔혹했습니다. 노년에 들어서자 치매가 아버지를 덮쳤습니다. 집이 어디지? 분명히 여기였는데. 아, 큰아들 이름이 뭐였지? 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민수예요, 큰아들. 처음엔 물건을 두고 잊어버리는 작은 증상이었지만 곧 길을 잃고 자식들 이름마저 헷갈리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중등도 알츠하이머로 진단됩니다. 앞으로 증상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들의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하고 특히 재산 관리 같은 중요한 결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여전히 자식들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진 건 이 집, 이 땅, 그리고 조금 남은 예금뿐이지. 그래도 이걸 주면 아이들 살림에 보탬이 되겠지. 결국 그는 자신의 전 재산 약 8억 원 상당의 집과 땅, 예금을 모두 세 자녀에게 증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가 물었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셨습니까? 증여 후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괜찮습니다. 내 자식들인데 뭘. 이제 아이들이 편해지겠죠. 그날 아버지는 뿌듯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됐다. 너희들 걱정 없이 살고 나도 편히 늙어갈 수 있겠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재산을 받은 지 몇 달도 지나지 않아 자식들의 태도는 싸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영수 씨가 큰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용돈 좀 줄 수 있겠니? 아버지, 저희도 생활비가 빠듯합니다. 집값도 오르고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요. 이제 생활비는 못 드려요. 큰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대출금 갚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용돈까지 드려요? 그래도 내가 증여도 해줬는데 그건 이미 끝난 일이잖아요. 증여받은 건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평생 아버지 뒷바라지해야 하나요? 둘째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당신 아버지 때문에 우리 집안이 엉망이 돼가고 있어요. 치매 걸린 어르신을 자주 보면서 애들 교육에 지장받고 싶지 않아요. 저 더는 아버님 챙기는 거 못하겠어요.
요양원이든 어디든 알아봐서 모셔가세요. 같이 사는 막내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은 이미 제 명의잖아요. 아버지가 여기 계속 계시면 저희 생활이 불편합니다. 솔직히 나가주셔야겠어요. 얘야, 여기가 내가 평생 살던 집인데 내가 어디로 가란 말이냐? 형들한테 가시든지 아니면 임대주택이라도 알아보세요. 여기는 이제 제 집이에요. 영수 씨는 절규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는 나마저 버리겠다는 거냐? 하지만 자식들은 서로 책임을 밀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셔야죠. 우리도 각자 가정이 있고 큰형이 모시는 게 맞지 않아요? 장남이니까. 왜 나만? 셋째가 집까지 받았으니까 셋째가 모셔야지. 집은 받았지만 여건이 안 돼요. 둘째 형이 모시세요. 영수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재산 따위 주지 말 걸 그랬나? 결국 자식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며 아버지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영희 엄마,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자식들이 이럴 줄은 몰랐는데. 그날 밤 아버지는 쓸쓸히 동네 경로당에 몸을 뉘었습니다. 2주가 지나고 경로당에서 근근히 생활하고 있던 영수 씨에게 경로당 관리인이 물었습니다. 영수 씨, 자식들한테 연락은 해보셨어요? 연락해봤자 서로 떠넘기기만 하니. 그런데 그날 자식들이 다시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충격적인 요구를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여기 계셨네요. 영수 씨는 기대에 차서 물었습니다. 얘들아, 왔구나. 집에 데려가려고 온 거야? 아, 그게 아니라. 아버지, 혹시 남은 보험 있잖아요. 보험? 무슨 보험 말이냐? 큰아들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생명보험이요. 그거 해약하면 돈 나오죠? 아버지 치매 진행되고 있으니까 미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보험을 왜 해약해? 그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건데. 둘째 며느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치매면 병원비도 엄청 들어가잖아요. 보험이라도 해약해서 우리한테 좀 주셔야 우리가 아버님 병원비를 댈 수 있죠. 막내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 상태 보니까 오래 못 사실 것 같아요. 그럼 보험금도 어차피 우리가 받을 건데 미리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영수 씨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너희들,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내가 가진 걸 다 줬는데 이제는 보험금까지 달라고 하는구나. 그럼 나는 뭐가 되냐? 자식들은 교묘하게 설득했습니다. 아버지, 어차피 치매 때문에 보험 혜택도 제대로 못 받으실 거예요. 해약하는 게 나아요. 우리가 아버지 모시려면 돈이 필요하다고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얘들아, 아버지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구는 거냐? 며칠 후 자식들은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큰아들이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보험 해약하려면 본인 서명이 필요하다고? 알겠어요. 아버지 치매 진행 상태를 보면 잘 모르실 때 서명 받으면 될 것 같은데. 병원비 관련 서류라고 하면 의심 안 하실 거야. 자식들은 아버지 몰래 보험 해약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치매로 판단력이 흐려진 아버지를 속이기로 했습니다. 경로당에 다시 찾아온 자식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병원에서 치매 치료 관련 서류 작성하라고 하네요. 서류? 무슨 서류 말이냐? 병원비 처리하는 거예요.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글씨가 잘 안 보이네. 뭐라고 적혀 있지? 그냥 병원 관련 서류예요. 빨리 사인하세요. 늦으면 치료 못 받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게?
아버지, 치료식이 놓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 바빠요. 빨리 해주세요. 영수 씨는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결국 서명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병원 서류 맞지? 네, 맞아요. 잘하셨어요. 아버지는 자신이 무엇에 서명했는지도 모른 채 보험해약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근데 내 자식들이 나를 속일 리가 없지. 며칠 후 보험회사에서 자식들이 수속을 밟았습니다. 해약금은 약 3천만 원 정도 나올 예정입니다. 좋네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계약자분께서 직접 오셔야 하는데요. 아버지가 치매가 심해서 직접 못 와요. 한편 영수 씨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경로당 관리인이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기 경로당인데요. 어르신이 쓰러지셨어요. 응급실로 실려간 영수 씨를 진단한 의사가 말했습니다. 급성 뇌출혈로 보입니다. 상당히 위중한 상태예요. 병원에 달려온 자식들의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아버지 상태가 어떤가요? 만약 돌아가시면 보험금은 바로 지급되나요? 의사는 충격받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인데 보험금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 건가요? 아, 그게 아니라 병원비 문제 때문에 간호사가 속삭였습니다. 저런 환자보다 돈을 먼저 걱정하는 가족은 처음 봐요. 막내는 병실 밖에서 전화했습니다. 보험회사죠? 계약자가 위급한 상황인데 보험금 지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며칠 후 보험회사에서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해약 처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요? 계약자분이 이미 중등도 치매 진단을 받으신 상태에서 서명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경우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본인이 직접 서명했는데 치매 환자의 중요한 금융거래는 법정 후견인의 승인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이미 진단받은 상태에서는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중등도 이상의 치매 진단을 받으셨으면 법적으로 본인의 의사표시가 무효가 됩니다. 해약은 무효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가셔서 성년후견인 지정하여 절차 밟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허위 서류 작성으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설상가상으로 자식들의 행위가 관련 기관에 신고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경찰과 함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치매 환자를 속여서 재산 관련 서류에 서명을 받았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노인학대 및 사기 혐의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병원비 때문에 한 일이에요. 아버지를 속인 게 아니라 치매 환자의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를 악용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한편 자식들 각자의 삶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의 동업자가 말했습니다. 민수야, 회사 자금이 부족해. 내가 투자한다던 돈은 어떻게 됐어? 그게 아버지 일 때문에 좀 복잡해져서 회사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소리야. 약속한 투자금 당장 가져와. 큰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계산해서 사업 투자를 약속했지만 계획이 틀어지면서 사업이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짐을 싸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집안과 더 이상 살 수 없어. 친정으로 돌아갈 거야. 여보, 조금만 참아줘. 금방 정리될 거야. 정리될 게 뭐가 있어? 시아버지 보험금도 못 받고 경찰 조사까지 받는 집안이 미래가 있다고 생각해? 아이들 교육에 너무 안 좋아. 은행 직원이 막내에게 통보했습니다. 대출금 연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담보물건에 대한 경매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이미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막내는 아버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지만 대출받은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여 돈을 날리고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보험금을 받지 못하면서 집마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다시 모인 자리에서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아버지를 너무 모질게 대한 걸까? 다 너희들이 욕심부려서 그런 거야. 처음부터 아버지를 잘 모셨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야. 뭐, 내가 집까지 받아놓고 아버지를 쫓아낸 건 잊었어? 우리 모두가 잘못했지. 이제 와서 누굴 탓해? 탐욕으로 뭉친 형제들은 결국 서로를 원망하며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영수 씨를 의사가 진단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언제 깨어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간호사가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족분들, 환자분께서 의식이 있으실 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식들이 날 버렸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다라고 계속 중얼거리셨거든요. 특히 내 자식들, 나 좀 버리지 마라고 계속 부르셨어요. 듣고 있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둘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한테 너무했나? 그래도 그때는 우리도 현실이 힘들어서 간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실이 힘든 건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부모를 저렇게 버리는 자식들은 많지 않아요. 그때 영수 씨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영희 엄마, 어디 갔어? 아버지, 제가 민수예요. 큰아들, 민수? 민수가 누구지? 내 자식들은 다 어디 갔을까? 영수 씨는 이미 자식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철수. 둘째 아들이에요. 모르겠어. 다 모르겠어. 내 자식들은 나를 버렸어. 막내가 절규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여기 있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영수 씨는 천장을 보며 약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영희 엄마, 나 좀 데려가요. 혼자 있기가 무서워요. 애들이 나를 싫어해요.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식들에 대한 원망보다는 외로움과 그리움을 토로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식들을 잘못 키웠나? 미안해. 영희 엄마. 그리고 영수 씨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했어.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아버지는 돌아오시지 않아. 그들이 그토록 탐냈던 재산과 보험금은 결국 한 푼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잃은 것은 돈보다 훨씬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조문객이 거의 없으시네요. 아버지가 워낙 조용히 사셨어서요. 사실은 동네 사람들이 모두 이 가족의 행태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웃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어. 조문 갈 마음이 생기겠어? 평생 고생한 영수 씨가 참 불쌍해. 자식 잘못 만나서 말년을 그렇게 보내다니.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도 자식들의 현실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큰아들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네, 회사 문 닫게 됐어요. 빚이 너무 많이 남아서 개인 파산 신청할 예정입니다. 둘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내는 애들 데리고 친정으로 갔고 집도 월세로 빠져야 하고 막내는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경매로 집 넘어간 거 정리하느라
이제 진짜 갈 곳이 없네. 3개월 후, 세 자녀는 각각 밑바닥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사업 실패로 개인 파산을 하고 일용직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공사장에서 막일을 하며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전엔 사업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될 줄이야.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잖아. 둘째는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혼자 고시원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좁은 고시원 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혼잣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런 곳에서 이런 생활을 할 줄 몰랐어요. 그때 아버지 기분이 이랬구나. 막내는 집을 잃고 노숙자가 되어 거리를 떠돌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잠을 자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도 경로당에서 이렇게 주무셨구나. 이제야 알겠어요. 미안해요. 1년 후 아버지 기일에 아버지 산소에서 만난 세 자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늦었지만 형도 왔네. 우리 다 여기서 만나네. 세 사람 모두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욕심 때문에 아버지를 괴롭혔어요. 아버지가 평생 우리 위해 고생하셨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너무 나빴어요. 이제라도 후회하고 있어요. 하지만 후회는 너무 늦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집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사랑은 단 한 번뿐입니다. 부모를 버리는 순간 그 대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어떤 이유든 어떤 상황이든 부모를 버리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김영수 씨는 77년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중 50년을 오로지 자식들을 위해 바쳤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도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외로웠을 뿐입니다. 여러분 곁에 부모님은 안녕하신가요? 오늘, 지금 당장 안부를 물어보세요. 내일은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첫째, 만약 여러분이 이 세 자녀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치매에 걸린 부모를 모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어디까지가 자식의 의무이고 어디서부터가 개인의 한계일까요? 둘째, 이 아버지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모든 재산을 자식들에게 증여한 것이 과연 현명한 판단이었을까요? 아니면 사전에 다른 준비를 했어야 했을까요? 셋째, 자식들의 행동 중에서 가장 용서하기 어려운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아버지를 집에서 내쫓은 것일까요? 아니면 보험금을 노리며 속임수를 쓴 것일까요? 넷째, 우리 사회는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개인의 도덕성에만 맡겨둘 일일까요? 아니면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할까요? 다섯째, 여러분은 지금 부모님께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달라질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만약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 자식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자식들에게는 어떤 것을 기대하시나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부모가 되고 또 언젠가는 자식에게 의존하게 될 존재이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주변 사람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시간 사연통조림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지혜롭고 풍요로운 삶이 이어질 것입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